고대 한나라에 영제라는 어린 황제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린 탓에 통치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 환관 10명이 온갖 계략과 술수로 국정을 농락했습니다. 국군은 크게 기울었습니다. 이 환관 10명을 십상시라 했습니다. 진시황 시대에는 고조라는 환관이 있었습니다. 고조는 진시황이 죽은 다음 허수아비 황제를 세워 권력을 휘둘렀는데 이들은 결국 진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명나라 무종 때 환관 유구는 서 있는 황제로 불렸습니다. 그는 왕위를 빼앗으려다 차명을 당했습니다. 조선 중종 때는 내시들이 훈구파짜고 주초위왕 사건을 꾸며 조광조를 비롯한 개혁살림을 쫓아냈습니다. 권력자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측근이 권력이 될 때 국군은 쇠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2년차가 위태로운 이유기도 합니다. 주진우의 현대사 시즌 2 제8회 국정농단 그 주체는 2부 박근혜와 정윤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세계일보가 사진을 찍어 보도한 문건에는 지난 1월 6일자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이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문건에는 정윤회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이른바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핵심 비서관 3명을 비롯해 청와대 안팎계 인사 10명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문건은 비서관 3명의 실명을 적시하고 있으며 10명에 대해서는 십상시라고 표현했습니다. 때 아닌 십상시 논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청와대 비서실 3인방 등 문고리 권력이 국정을 농단했다는 문건이 공개됐는데 배후에 있는 인물은 정윤회 씨였습니다. 정윤회 씨는 대통령 또 문고리 권력과는 10수년 전부터 소원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믿는 사람은 대통령, 문고리 권력, 정윤회 씨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잘못했다 해도 역시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십상시에 의한 권력농단, 그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왜곡된 그런 여러 가지 그 평가라든가 그런 보도라든가 이런 거를 쭉 그동안 접해오면서 참 말을 하고 싶은 그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잘못된 거를, 부모님에 대해서 잘못된 거를 하나라도 바로 잡는 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적극 응해 왔습니다. 그러면 5.16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5.16이 말하자면 그 구국의 혁명이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아버지가 삼선 개헌을 하시면서 그 삼선 개헌을 그 3번 대통령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려 한다고 해서 반드시 대통령이 그 된다는 보장은 아니죠.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원하신 거고 그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죠.
그때 왜 아버지가 유신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도 그래요. 5.16하고 마찬가지로 그 시대 상황은 얘기가 안 되고 그 유신과 그 자주국방은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주국방과 자립경제를 그 기간 안에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유신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1989년 아버지 죽음 이후 최초의 인터뷰를 하는 박근혜. 1979년 11.6 이후 1997년 정치 입문까지 박근혜에게는 잃어버린 18년이다. 이 18년의 비밀을 풀어야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벌어지는 이 총체적 국정 난맥상을 이해할 수 있다. 그가 옹골찬 정치인으로 부각돼 정치 입문 6년 만에 야당 차기 주자로 부상할 수 있었던 동력. 그건 바로 복수심 아니었을까? 1981년 9월 30일 일기. 배신하는 사람의 벌은 다른 것보다 자기 마음 안에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성을 스스로 허물어뜨렸다는 점. 그래서 한 번 배신을 함으로써 배신을 하지 않으려는 저항감이 점점 약해진다는 점. 그럼으로써 두 번째, 세 번째 배신이 수월해진다는 바로 그 사실이다. 그가 배신에 안갚음하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그녀에게 첫 번째 배신의 화신은 전두환 시절에도 살아남으려 했던 공화당 인사들이었으리라. 여성동화 1989년 1월호에서 한 말이다. 유신 시절에 책임이 막중한 자리에 앉았던 정치인들 중에는 유신을 죄악시하는 요즘의 풍토 때문인지는 몰라도 나는 그때 반대를 했다. 내가 그때 무슨 힘이 있어 반대를 할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발뺌을 하는 경우가 쉽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자신이 진실로 나쁜 체제라고 생각했다면 왜 그때 그 자리를 물러나지는 않았었는가를 묻고 싶어요. 그렇게 판단력이 시대에 따라 변질되고 흐린 사람은 앞으로 다시는 공직을 맡으면 안 될 것입니다. 방송 인터뷰에서도 했다. 1989년 MBC 박경재의 시사토론 인터뷰. 김종필 전 총리, 박준규 전 민정당 당의장, 김재순 전 국회의장이 아버지 살아계실 땐 유신을 해야 우리가 산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유신에 대해서 옹호를 안 한다. 그 얘기는 거꾸로 말을 하면 그러면 그 당시에도 유신을 외치고 다녔던 것이 자기 소신이 정말 그랬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높은 자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제 질문이 좀 심하다고 용서하세요. 평화롭게 지내실 수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국민들의 저항 이런 것이 없다고 역사에 가져 있는 것뿐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물러나셨는데 국민이 저항을 한다고요? 왜 국민을? 물러나서 평안하게 계시고 싶었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그러니까 그것이 79년이 됐든 80년이 됐든 그냥 11.6이 없이 사시다가 물러났다면 그동안에 박 대통령이 걸어온 길에 대한 국민적 비판 내지 저항 때문에 평안하게 지내실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동안 10년 동안 너무나 정말 왜곡 일변도로 그 아버지와 아버지가 하신 일을 깎아내리는 세월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것만 보셔가지고 그냥 온통 국민이 아버지를 그 독재자로서 미워하고 그런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제가 여기서 실제 이렇게 정말 추모 영화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나 묘소를 가보거나 또 새마을 지도자 기타 많은 분들을 만나볼 때 아버지 어머니를 추모하는 국민의 마음은 참 굉장히 지극하다는 걸 제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거를 바쳐서 일하고 나오신 부모님께 그때 어머니 안 계셨으니까 아버지께 우리 국민이 그렇게 악인들이에요? 왜 그렇게 저항을 하고 그래요? 그 배신감은 정계 입문 10년이 지난 2007년 자서전에서 또 표현된다. 11.6 이후 아버지의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조차 싸늘하게 변해가는 현실은 나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온갖 비화가 봇물 터지듯 신문과 잡지를 장식했다. 비화를 증언한다면서 LC, KC, PC 등의 익명을 쓰는 경우가 허다했다. 사람들은 뚜렷한 신념 없이도 권력을 쫓아 이쪽과 저쪽을 쉽게 오갔다.
29살에 쓴 일기가 이때 또 복기된다.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는 일만큼 슬프고 흉한 일도 없을 것이다. 상대의 믿음과 신의를 한번 배신하고 나면 그 다음 배신은 더 쉬워지며 결국 스스로에게 떳떳하지 못한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 배신감은 결국 박근혜의 용인술과 직결됩니다. 그는 믿는 사람, 즉 노라고 하지 않을 사람만 곁에 둡니다. 인재풀은 대단히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2004년 총선 때 박근혜를 도왔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의 말입니다. 청와대 철권 권력 속에 있다가 아버지의 죽음으로 한순간에 빗장이 열린 것 아닌가. 나락에 빠지는 듯한 고통을 이겨낸 힘은 배신감, 복수심, 이거다. 대중정치인이 돼도 바뀌지 않는다. 다분히 권위적이다, 폐쇄적이다, 수직적이다, 소통이 없다, 공감도 없다. 이러다 보니 누구하고도 등거립니다. 물론 근거리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십상신이 4대 천왕이니 문고리 권력이니 하는 이름으로 소개되는 사람들입니다. 최태민 씨가 지금도 결백하고 모함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좀 생각이 달라졌습니까?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특별히 의혹은 많이 제기가 됐지만 실체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이라도 또 앞으로라도 그런 문제가 실체가 있는 게 나온다면 그거는 제가 몰랐던 일이니까 굉장히 유감스럽고 또 잘못된 일이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실체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 것 뿐입니다. 실체를 모르시기 때문에 쉽사리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그런 거에 더 나아가서 아버지 시대, 또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잘못이 있는데 처벌을 안 하셨겠냐. 또 대검이 누가 봐달라고 요청한 사람도 없는데 왜 봐주느냐. 이제 그런 데서부터 시작이 돼서 역대의 모든 정권들이 굉장히 저는 그 정권 하에서 불리한 상황에 있었는데 그때마다 많은 세세한 조사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일이 있으면 더 크게 불려서라도 그 형벌을 줬을 건데 없으니까. 정윤혜 씨는 최태민 씨의 전 사위다. 최태민 씨는 사이비 교주로 알려져 있으며 6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총 3남 6녀를 두었다. 그중에 5번째 부인 사이에 낳은 최순실 씨가 정윤혜 씨와 결혼했다.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은 4살 터울로 최 씨가 동생이다. 어린 나이에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던 박 대통령은 여동생처럼 자신을 잘 따르던 최 씨와 상당히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최 씨를 청와대로 불러 자주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자연스럽게 정윤혜 씨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수족이 됐다. 이게 정말 사실이 아니라는 선생님 말씀이 이거는 전부 조작이에요, 조작.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내가 한 사실이 없고 그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어떤 목적으로 조작을 한 거죠, 그거는요. 왜 그런 걸 만들겠습니까? 그런 사실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저도 이제는 할 말 하겠습니다. 이제는 참을 수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왜냐하면 제가 일했던 사람으로서 대통령한테 누가 되지 않으려고 여태까지 참고 법적 대응만 하고 또 힘겹게 그냥 참아내겠는데 이렇게 조작까지 하는데 저도 이제 이 사건 이 각도에서도 봐야 합니다. 정윤회와 박지만의 갈등으로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영 씨와 장남 박지만 씨가 1980년 8월 14일 한 통의 편지를 씁니다.
일종의 탄원서인데요. 수신인은 노태우 대통령이었습니다. 진정코 저희 언니는 최태민 씨에게 철저히 속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속고 있는 언니가 너무도 불쌍합니다. 대통령의 유족이라는 신분 때문에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고 또 함부로 구원을 청할 곳도 없었습니다. 저희 언니와 저희들을 최태민 씨의 소나기에서 건져주십시오. 노태우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편지의 분량은 A4 용지로 12장에 이릅니다. 이 편지는 박근영 씨가 직접 쓴 글로 보입니다. 특히 편지에서 박근혜와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를 서술하는 부분이 눈길을 끕니다. 둘의 관계를 박근영 씨의 주장대로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언니 박근혜는 최태민 목사에게 철저하게 속고 있으니 빨리 구출해주세요. 최 목사는 순수한 저희 언니에게 교묘히 접근해 언니를 격리시키고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언니가 구출되지 못하면 언니와 저희들은 영원히 최태민 목사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의 장난에 희생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언니를 잃고 싶지 않지만 저희들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최태민 목사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언니인 박근혜의 청혼, 즉 최태민 목사를 옹호하는 부탁 말씀을 단호히 거절해 주시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묘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만 최태민 목사도 다스릴 수 있다고 사료되며 우리 언니도 잘못된 인식과 환상에서 깨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혈육과 최태민 씨 일가에 좁힐 수 없는 틈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 논란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건 내용 못지않게 관심을 모으는 대목 중 하나가 정윤회 씨와 박지만 이주희 회장의 권력 암투설입니다. 네, 이번에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 시절에 작성한 문건이 유출이 됐습니다. 문건에는 정윤회 씨가 이재만 총무비서관을 비롯해 정호성 대통령 비서실 1부속, 안봉근 대통령 비서실 2부속 비서관 등 이른바 십상시와 만나 정기적으로 국정 운영 상황을 체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박지만 회장의 사람으로 알려졌던 당시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 문건을 윗선에 보고한 이후 조비서관은 그만두었고 박경정 역시 경찰로 복귀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여기에 정윤회 씨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정윤회 씨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핵심 비서관 3인이 같은 편이고 박지만 회장과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한편으로 이번 사건은 정윤회 씨와 박지만 회장의 권력 투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겁니다. 박지만 씨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과는 달리 국정 운영에서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정권 출범 초 군 인사에 입김을 조금 행사한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박지만 씨가 자신의 손발이 묶인 것에 불만을 품고 그 배우로 정윤회 씨를 지목했다고 합니다. 몇 안 되는 최측근에서 박지만 씨가 배제됐다고 봐야 할까요? 아버지 시대를 부정하는 자들에게서 비롯된 배반감. 이 배반감이 복수심을 낳았고 이 복수심이 권력을 되찾아오는 동력이 됐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몇몇 믿을 만한 사람과만 권력을 공유하면서 폐쇄적 국정 운영, 나아가 몇몇 측근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귀결되는 현실. 대한민국 전체의 불행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닐까. (2012년) 시사인 보도입니다. 정윤회 씨는 1998년부터 박근혜 후보의 의원실 보좌관으로 의원실을 진두지휘했고 2002년 박 후보가 탈당해 만든 한국미래연합에서는 총재 비서실장을 지낸 핵심 중의 핵심이다. 그의 부인은 최태민의 딸 최순실 씨다. 즉 정 씨는 최태민 씨의 사위다. 2007년 청문회에서 박근혜 후보는 정윤회 씨가 최태민의 사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이른바 문고리 권력, 황간 권력 논란을 불러온 의원실 사인방들도 정씨와 함께 박 후보 참모가 된 1998년 원년 멤버들이다. 2007년 당시 캠프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캠프 공식 라인에서 만든 안이 다음날 사인방이 어딘가를 다녀온 후 뒤집혀 있곤 했다. 선대 본부장들조차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캠프를 해체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같은 패턴이다. 우선은 믿을 수 있는 측근들 중심으로 일종의 비선 라인을 공고히 구축한다. 비선 라인은 보조 역할이 아니라 공적 라인조차 잡아먹을 만큼 강력해졌다고 불만이 나온다. 박근혜 후보는 오해다, 사실이 아니다, 또는 내 측근이 아니다라고 대응한다. 어느 쪽이 맞는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다. 박근혜 표 조직은 권한이 있는 사람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다르다. 탈박으로 분류되던 새누리당의 한 참모는 박근혜 용인수를 이렇게 정리했다. 책임 있는 자리의 사람이 정작 권한은 측근에게 밀려버리니 이를 결정하는 사람과 뒷감당하는 사람이 달라지게 된다. 이런 조직은 큰 문제가 생긴다. 첫째, 권한이 있는 사람과 책임 있는 사람 간의 갈등이 격해진다. 박 후보가 40년 동안 겪은 일이다. 둘째, 투명한 공적 책임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상호 감시 기능이 약해져서 무임승차 유혹이 높다. 비리 가능성이 커지기 쉽다. (2014년) 겨울 불거진 측근에 의한 국정농단. 2012년 단 한 자도 틀림없이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한국 정치의 앞날이기도 합니다. 영의 근혜 양의 송년 방송 대견입니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볼 때 참으로 가난과 사회 혼란과 그런 면에서 그 시련과 수난이 많았는데,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아무런 발전을 못했다면 그런 수난은 하나의 불행이고 하나의 비극에 그치고 말겠지만은, 우리가 이와 같이 훌륭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난날의 그런 모든 고난이 하나의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에 잘 살아봐야지 하는 굳은 그 의욕을 갖게 되었고, 또 우리가 자원이 풍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피와 땀에 우리의 노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했고, 또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훌륭한 기술을 습득해서 지금 중동 같은 데도 나아가서 국위까지 선양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공산당 6.25 때 그 공산당의 잔악성을 정말 뼈저리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월남이 패망한 후에 우리가 분열되거나 또는 그 시리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굳게 단결해서 국난을 무사히 넘겨왔던 것 같아요. 올해 헌혈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활발히 전개가 되었는데, 이 헌혈 운동도 말하자면 따뜻한 동포회이고 또 불우이웃 돕기인 것 같아요. 1979년 퍼스트레이디 당시 인터뷰. 고대 한나라에 영제라는 어린 황제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린 탓에 통치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 환관 10명이 온갖 계략과 술수로 국정을 농락했습니다. 국군은 크게 기울었습니다. 이 환관 10명을 십상시라 했습니다. 진시황 시대에는 고조라는 환관이 있었습니다. 고조는 진시황이 죽은 다음 허수아비 황제를 세워 권력을 휘둘렀는데, 이들은 결국 진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명나라 무종 때 환관 유구는 서 있는 황제로 불렸습니다. 그는 왕위를 빼앗으려다 차명을 당했습니다. 조선 중종 때는 내시들이 훈구파짜고 주초위왕 사건을 꾸며 조광조를 비롯한 개혁살림을 쫓아냈습니다. 권력자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측근이 권력이 될 때 국군은 쇠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2년차가 위태로운 이유기도 합니다. 주진우의 현대사 시즌 2 제8회 국정농단 그 주체는 2부 박근혜와 정윤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세계일보가 사진을 찍어 보도한 문건에는 지난 1월 6일자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이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문건에는 정윤회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이른바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핵심 비서관 3명을 비롯해 청와대 안팎계 인사 10명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문건은 비서관 3명의 실명을 적시하고 있으며 10명에 대해서는 십상시라고 표현했습니다. 때 아닌 십상시 논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청와대 비서실 3인방 등 문고리 권력이 국정을 농단했다는 문건이 공개됐는데 배후에 있는 인물은 정윤회 씨였습니다. 정윤회 씨는 대통령 또 문고리 권력과는 10수년 전부터 소원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믿는 사람은 대통령, 문고리 권력, 정윤회 씨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잘못했다 해도 역시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십상시에 의한 권력농단, 그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왜곡된 그런 여러 가지 그 평가라든가 그런 보도라든가 이런 거를 쭉 그동안 접해오면서 참 말을 하고 싶은 그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잘못된 거를, 부모님에 대해서 잘못된 거를 하나라도 바로 잡는 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적극 응해 왔습니다. 그러면 5.16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5.16이 말하자면 그 구국의 혁명이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아버지가 삼선 개헌을 하시면서 그 삼선 개헌을 그 3번 대통령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려 한다고 해서 반드시 대통령이 그 된다는 보장은 아니죠.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원하신 거고 그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죠. 그때 왜 아버지가 유신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도 그래요. 5.16하고 마찬가지로 그 시대 상황은 얘기가 안 되고 그 유신과 그 자주국방은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주국방과 자립경제를 그 기간 안에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유신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1989년 아버지 죽음 이후 최초의 인터뷰를 하는 박근혜. 1979년 11.6 이후 1997년 정치 입문까지 박근혜에게는 잃어버린 18년이다. 이 18년의 비밀을 풀어야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벌어지는 이 총체적 국정 난맥상을 이해할 수 있다. 그가 옹골찬 정치인으로 부각돼 정치 입문 6년 만에 야당 차기 주자로 부상할 수 있었던 동력. 그건 바로 복수심 아니었을까? 1981년 9월 30일 일기. 배신하는 사람의 벌은 다른 것보다
자기 마음 안에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성을 스스로 허물어뜨렸다는 점, 그래서 한 번 배신을 함으로써 배신을 하지 않으려는 저항감이 점점 약해진다는 점, 그럼으로써 두 번째, 세 번째 배신이 수월해진다는 바로 그 사실이다. 그가 배신에 안갚음하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그녀에게 첫 번째 배신의 화신은 전두환 시절에도 살아남으려 했던 공화당 인사들이었으리라. 여성동화 1989년 1월호에서 한 말이다. 유신 시절에 책임이 막중한 자리에 앉았던 정치인들 중에는 또 새마을 지도자 기타 많은 분들을 만나볼 때 아버지, 어머니를 추모하는 국민의 마음은 참 굉장히 지극하다는 걸 제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거를 바쳐서 일하고 나오신 부모님께, 그때 어머니 안 계셨으니까 아버지께 우리 국민이 그렇게 악인들이에요? 왜 그렇게 저항을 하고 그래요? 그 배신감은 정계 입문 10년이 지난 2007년 자서전에서 또 표현된다. 11.6 이후 아버지의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조차 싸늘하게 변해가는 현실은 나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온갖 비화가 봇물 터지듯 신문과 잡지를 장식했다. 비화를 증언한다면서 L씨, K씨, P씨 등의 익명을 쓰는 경우가 허다했다. 사람들은 뚜렷한 신념 없이도 권력을 쫓아 이쪽과 저쪽을 쉽게 오갔다. 29살에 쓴 일기가 이때 또 복귀된다.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는 일만큼 슬프고 흉한 일도 없을 것이다. 상대의 믿음과 신의를 한번 배신하고 나면 그 다음 배신은 더 쉬워지며 결국 스스로에게 떳떳하지 못한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 배신감은 결국 박근혜의 용인술과 직결됩니다. 그는 믿는 사람, 즉 노라고 하지 않을 사람만 곁에 둡니다. 인재풀은 대단히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2004년 총선 때 박근혜를 도왔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의 말입니다. 청와대 철권 권력 속에 있다가 아버지의 죽음으로 한순간에 빗장이 열린 것 아닌가? 나락에 빠지는 듯한 고통을 이겨낸 힘은 배신감, 복수심, 이거다. 대중정치인이 돼도 바뀌지 않는다. 다분히 권위적이다. 폐쇄적이다. 유신을 죄악시하는 요즘의 풍토 때문인지는 몰라도 나는 그때 반대를 했다. 내가 그때 무슨 힘이 있어 반대를 할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발뺌을 하는 경우가 쉽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자신이 진실로 나쁜 체제라고 생각했다면 왜 그때 그 자리를 물러나지는 않았었는가를 묻고 싶어요. 그렇게 판단력이 시대에 따라 변질되고 흐린 사람은 앞으로 다시는 공직을 맡으면 안 될 것입니다. 방송 인터뷰에서도 했다. 1989년 MBC 박경재의 시사토론 인터뷰. 김종필 전 총리, 박준규 전 민정당 당의장, 김재순 전 국회의장이 아버지 살아계실 땐 유신을 해야 우리가 산다 이렇게 외치고 다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유신에 대해서 옹호를 안 한다. 그 얘기는 거꾸로 말을 하면 그러면 그 당시에도 유신을 외치고 다녔던 것이 자기 소신이 정말 그랬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높은 자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제 질문이 좀 심하다고 용서하세요. 평화롭게 지내실 수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국민들의 저항 이런 것이 없다고 역사에 가져 있는 것뿐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물러나셨는데 국민이 저항을 한다고 왜 국민을 물러나서 평안하게 계시고 싶었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그러니까 그것이 79년이 됐든 80년이 됐든 그냥 11.6이 없이 사시다가 물러났다면 그동안에 박 대통령이 걸어온 길에 대한 국민적 비판 내지 저항 때문에 평안하게 지내실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동안 10년 동안 너무나 정말 왜곡 일변도로 그 아버지와 아버지가 하신 일을 깎아내리는 세월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것만 보셔가지고 그냥
그냥 온통 국민이 아버지를 그 독재자로서 미워하고 그런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제가 여기서 실제 이렇게 정말 추모 영화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나 묘소를 가보거나